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국제유가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향방과 그리고 전망 레인지도 들어보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국제유가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흐름들이나 앞으로의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확실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처음 만나서 국제유가를 얘기했을 때보다는 지지선 자체는 좀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좀 40달러 아래대에서 좀 막혀있는 느낌은 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선이 아니라면 계속 장기적으로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역시 그 자리를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표 하나 가져온 거 보면 간단하지만 이 WTI 같은 경우는 36에서 42달러대, 그다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사실 40달러에서 46달러대의 배럴당 이제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장기간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서 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너무 과다 공급이 된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사실 4월, 5월에 이제 그 마이너스 선물 5월 그 WTI 선물 5월물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40달러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많은 그 원유가 공급이 되고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즉 유화 공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산업 전반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하겠죠. 예.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든 이 소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가려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 진작 혹은 이제 그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시 그 뭐 락다운을 하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렌트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WTI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지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연말 대선까지는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길면은 1월까지는 즉 어느 정도 그 코로나에 대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한 람데시비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번에 레저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를 받았던 그 칵테일 요법으로 하는 예. 항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동시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한은 이러한 박스권은 굉장히 지리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중반에도 그러니까 한창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는 국면에서도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40달러 넘어서기는 좀 힘들고 상단을 그래도 한 38달러대 예상을 해줬었는데 네. 이후로 계속 좀 그 부근에서 지리하게 좀 박스권 흐름이 네. 나타나는 모습이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들도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고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리비아에서 생산 재개하는 것과 또 노르웨이는 생산 차질을 빚는 것과 네. 참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리비아 얘기를 하자면 리비아는 사실은 이제 브렌트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이 오일들은 대부분이 이제 브렌트유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북해산유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북해산 그늘물들이 그래서 제가 그 WTI보다는 훨씬 더 움직임이 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약해요.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외부 악재, 특히 지정학적 악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브렌트유가 40불을 넘기는 게 사실 좀 40불대에서 사실은 과매도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글로벌 정세는 미국이 사우디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 중국에다가 원유를 팔지 말라 그래놓고 지금 미국이 자기네 WTI를 중국에다가 마구 밀어넣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그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전부 국채 발행해가지고 빚으로 지금 간신히 지금 그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그리고 일부 국가 뭐 바레인이라든가 오만 같은 경우는 지금 정크급으로까지 국채 레벨이 떨어진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 앞으로 갔을 때 이러한 그 산유국들의 그 경제 불안이 결국은 지정학적 불안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문제는 너무나 많은 오일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 세상 그 유가에 흔들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 것도 아니고 네. 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걱정인 게 중동 정세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상황이 진짜 벼랑 끝까지 가면 뭔가 일탈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지금 터진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오히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가장 많은 뉴스들 미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할 텐데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후보 간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산업을 옹호하는 쪽이 기존의 공화당 트럼프 쪽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갑작스럽게 기존에 있던 질서가 이제 새로운 질서로 확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서서히 석유화학이 비중이 줄어들고 그 석유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친환경이 늘어나든가 혹은 이제 그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했을 때 그나마 저공해라 부르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더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후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원자력을 그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서 올려줘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이든이 되면 물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그럼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쪽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조 달러 이상을 들여가지고 인프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이제 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곧 어느 정도 돼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그러다는데 거의 저공해죠. 저공해급의 그런 천연가스의 이제를 통한 어떤 그 에너지 위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친환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소 경제로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기점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참 첨예하게 대립된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표심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좀 하락하고 이런 저유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뭐 전통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기는 좀 힘들 거다. 많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한편에 네. 반대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여기가 더 빨리 이쪽이 전통 화석연료가 좀 사그라들 수 있으니 그래도 트럼프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양갈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 일단 그 오일 벨트 그쪽으로 해서 즉 뉴멕시코 그다음에 텍사스 이다음에 이 미국 전역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그 소규모 유정업자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뜰까 말까 하고서 고민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농업은 오히려 굳건하게 트럼프를 밀어주는 데 반해가지고 이 석유 산업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특수 직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수많은 그 업스트림 업체, 즉 개발해가지고 탐사하고 채굴하는 이런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원체 전문직이다 보니까는 재교육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군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연봉자들이었단 말이죠. 고연봉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주권색은 트럼프를 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론이 또 이제 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여기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석유화학을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연료 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유화 쪽의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적이면서도 더 차세대적인 그러한 그 재료라 그러죠.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두 가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에는 굳이 트럼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입장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셰일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도산하고 혹은 이제 뭐 메이저인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에 지금 계속 합병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나중에 되면 결국은 셰일 그 오일의 공급도 결국은 메이저들이 장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 메이저들은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은 퍼가지고서 원유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는 이제 한계에 왔고 네.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이전에 오일 쇼크만큼이나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산업에다가. 그러면은 이 산업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차세대 재료하고 그다음에 유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셰일 업체와 관련해서 한번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그때 뭐 줄도산 위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도산을 한 기업들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위기나 그리고 저유가 기조가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뭐 좀 위기 그리고 줄도산 뭐 실제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네. 또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걸러지긴 했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걸러졌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가 뭐 이제 좀 등치 큰 애들, 얘네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서 끝까지 남아가지고서 오일 메이저들하고 이제 양대 축으로 갈 것이냐, 셰일 오일에서 예. 아니면은 이들이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M&A를 하고서 또 회사를 넘기느냐 이 문제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땐 요 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되냐 메이저들은 또 이제 유화를 위해 가지고 그 유화 공장에다 즉 다운스트림에다가 새로운 공장들을 신설해서 질소 플랜트하고 탱크를 붙여가지고서는 비료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그 탄소 섬유를 위한 그 재료라든가 그래핀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그런 이 재료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깊어지는 딱 그 시기군요, 지금이. 예, 지금이 딱 그 시기죠. 예, 어떤 결정이 날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반대쪽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얼마나 빠르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쪽이 특히 유망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들어갈지 않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국영회사에서 전력을 관리를 하고 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100% 민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한다는 얘기는 결국 민주당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즉 그런 쪽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걔네들이 가가지고서 미국 전역에다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쫙 깔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도착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종점이 어디냐면 2차 전지 즉 충전하는 배터리에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향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 어쨌거나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기 전에 천연가스 얘기를 다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천연가스로의 빠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천연가스가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네. 가격이 되게 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일단 친환경적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얘가 이제 메탄이기 때문에 CH4 그러니까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얘는 조금만 이제 열을 가해주면은 대량의 수소가 추출이 가능한 거죠. 즉 다른 그 암모니아에서 환원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잡한 플랜트라든가 촉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메탄에서 수소 추출하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주 작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연가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서 당장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대량으로 해가지고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만 만들어준다면 즉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듯이 수소 파이프라인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금방 이제 이거를 충전소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수소로 돌아가는 것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니콜라 사태 때문에 지금 수소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어차피 이거를 그 석유만 가지고서 가는 것이 물론 좋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서 탄소를 이야기할 것이냐 이 목소리는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있을 때 아직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과도기적인 기술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수소라 등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기술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당장 내일부터 풍력이랑 수소 뭐 이것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과도기에서 천연가스 쪽으로의 전환도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의 장점을 살리면
수소로의 전환도 그만큼 용이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뉴스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로 중간에 쿠션을 두더라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충전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뛰고 있다라고까지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상단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답이 2차 전지라면 그 마지막 답이 지금으로서도 투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리튬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여전히 코발트는 쓰임이 많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구리 쪽을 또 봐야 되는 게 구리가 의외로 이쪽에 그 양극이나 이 극재로서 또 이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해서도 역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리튬, 코발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외에 다른 구리도 얘기하셨었나요? 네. 예, 그쪽으로도 저희가 아마 김성규 소장과 더 얘기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원자재, 원재료 쪽인데 글쎄요,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준비해서 이쪽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달러 가치가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약달러가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 투자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1,900달러 선에서 그렇게 막 뚫고 올라가는 느낌은 없거든요. 예, 이 금이 왜 조정을 받느냐 하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전자산이지만 동시에 이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한 96에서 97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달러 가격은 좀 더 금이죠. 금의 가격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아침 같은 1,890불 10센트까지 일단 가 있는 걸 확인하고 지금 드린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금도 지금 현재 24시간 거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하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조정이 돼가지고 맞추고 나면은 그럼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자산인 금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그 기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 대선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걸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히 보이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금값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추세를 잡고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분위기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으로 그래도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정들이 그래도 단기적이고 내년 1분기부터는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걸 상단도 뭐 어느 정도로 열어두는지 예상한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상단은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이제 그 약세로 다시 약세로 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페드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있는 그 채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장기 추세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추세의 끝은 어디다라고는 저는 집어줄 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의 변수가 많겠지만 그래도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조정 이후에 금 가격의 상승도 한번 전망을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또 투자 전략 하나 옵션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한글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